안녕하세요. 박종현 변호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부정행위와 더불어서 자주 등장하면서 또 유책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가정폭력, 즉 이러한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이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크게 6가지의 주제를 구분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폭력과 관련된 사건들이 굉장히 우발적이고 짧은 순간에 발생하면서도 그로 인해서 심지어 구속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에 이르는 상황들도 나오다 보니까 감정적으로도 좀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행위도 매우 큰 유책 사유이긴 한데 오히려 이 형사사건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가정폭력의 경우에 접근금지와 구속, 직장을 잃는 어떤 징계 문제까지 연이어서 이러시다 보니까 의뢰인들께서 주로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해하시는 항목을 한 6가지로 세분해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접근금지 부분인데요. 임시조치라고 하기도 하고 잠정조치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접근금지라는 말을 사용하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접근금지로 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사례를 만들어 보면 남편이 술을 먹고 들어와서 아내를 폭행했다. 아이들이 있는 데서도 아내를 때리고 욕설을 하고 물건을 부셨다. 심지어 여기에 추가돼서 최근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흉기까지 사용했다 이렇게 되는데 폭력성이 있는 사람과 피해자를 분리하는 거는 법률적으로는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게 예를 들어 가해자인 남편 명의의 아파트에서 사건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분들이랑 마찰이 있다고 해요. 계속해서 남편은 가정폭력인 건 내가 맞아. 그런데 4명이 집이니까 내가 왜 나가야 되지? 아내랑 아이들이 나가야 되라고 강하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그리고 심지어 이때 출동한 경찰관분들께서는 일단 사태를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시는 의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아내분에게 짐을 싸서 나가는 게 어떠냐라고 얘기하는 케이스도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예컨대 이혼소송 초반에 이 사건이 발생했다고 했을 때 부부싸움이 보통 언제 일어나나요? 평일 낮에는 발생하지 않아요. 내가 급할 때, 즉 주말 밤 10시, 12시에 도움을 청하고 싶어요. 근데 내 담당 변호사님 당연히 통화가 되지 않겠죠. 이거는 어떤 사무실도 제가 볼 때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폭력의 피해자로서는 출동한 경찰관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 이 경찰관분이 명확하게 설명을 안 해준단 말이에요. 일단은 남편 명의 집이고 남편이 좀 이렇게 흥분해 있으면 이 남편을 이렇게 감정적으로 자제시키기 위해서 아내에게 집을 나가세요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한번 나가게 되면 역으로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이렇게 접근금지가 되는 느낌인 거예요. 내가 피해자인데 내가 집에 못 들어가는 상황. 이 부분에서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어쨌든 피해자가 되면 이 명의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특히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이 집에서 생활하고 가해자가 접근금지를 하도록 해야 된다는 것을 출동한 경찰관 분들에게 좀 강하게 말씀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이혼소송 초반에 항상 혼란스럽고 의뢰인분들을 좀 힘들게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이제 가정폭력의 가해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원치 않았을 때 법률적으로는 이혼을 기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인데 결론적으로는 어렵죠. 왜냐면은 제가 상담 때 항상 말씀드리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대표적인 2가지의 유책사유는 부정행위와 가정폭력이다. 가정폭력은 최근에 가정폭력이 중요한 거다. 10년 전에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상해 진단서가 있어요.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자, 위자료까지 발생하는 강력한 어떠한 혼인 파탄의 사유, 유책 사유가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아내의 어떤 이혼 청구 내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내가 완전히 기각시킬 수 있느냐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혼이 안 되는 방향을 가기 위해서는 상대방 배우자, 즉 이 피해자의 어떠한 이혼 치하를 받아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 위자료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정해지는지에 대해서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통상적으로는 한 2천만 원 정도의 어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이 가해자의 어떤 신분에 따라서 따라오는 문제들이에요.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고 하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당연히 있고 그 이후에 형사처벌에 따른 징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공무원직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벌금형은 무조건 괜찮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벌금이 선고되더라도 고액의 벌금이 선고되었을 때는 마찬가지로 공무원 징계위원회에서도 어떤 해임 사유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공무원 신분인 경우에는 이러한 징계나 형사처벌 그리고 신분을 잃을 수도 있는 문제들이 뒤따라온다는 거를 생각해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감정적으로 힘들다고 하더라도 가정폭력을 행사하는 거는 좀 정말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은 양육권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 접근 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예컨대 이제 제가 가정폭력의 가해자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가 양육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느냐? 뭐 이것도 현실적으로는 거의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만약에 접근 금지가 내려진 가해자 입장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유일한 케이스는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허락해주거나 동의해준 이런 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나아가서 실제 이제 저희가 사건하다 보면 이 자녀들 입장에서도 자꾸 아빠라고 말씀드려서 그렇지 보통 아빠가 이제 가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꾸 예를 들기는 하는데 자녀들 입장에서 아빠가 엄마를 폭행하고 특히 뭐 흉기를 들었다든지 하면 아빠에 대한 거부감이나 어떤 두려움 이런 것 때문에 향후에 면접 교섭 같은 것들도 전면적으로 차단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육하는 것도 어렵고 이후에 원만하게 면접 교섭하는 것들도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부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재산 분할에 미치는 영향인데요. 통상적으로 유책 사유가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 이렇게 얘기하면 큰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막상 재판을 해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상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퍼센테이지들이 있죠. 뭐 혼인기간이 몇 년에 따라서 혼인기간 전에 취득한 특유재산이 얼마인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나 상속재산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 다 종합적으로 따지는데 이 접근금지까지 내려진 사건들 꼭 접근금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책사유가 좀 강한 사안에서는 적어도 한 5%에서 10% 수준의 어떤 기여도 부분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뭐 예컨대 남편의 기여도가 한 60%, 아내의 기여도가 한 40% 정도가 나올 수 있는 이렇게 예상되는 사안에서도 50대 50 내지는 55대 45 정도로 판결이 나는 때들이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이 가정폭력과 재산분할은 영향이 전혀 없고 가정폭력은 그냥 가정폭력이고 재산분할은 기여도대로 받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글들이나 어떤 자료들은 실제 실무와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흉기를 사용한 사건들입니다. 칼로 내지는 뭐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한다던가 아니면 본인 스스로 자해를 하는 케이스들도 꽤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비율적으로 이런 흉기를 사용하면 특수 협박, 특수 상해 이렇게 특수라는 단어가 붙게 되니까 이런 사건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예를 들어 아이들이 있는데 아내를 칼로 위협한다든지 하면 그 다음 문제는 뭐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구속영장입니다. 당연히 구속돼서 형사재판을 받게 될 거고 이혼 재판도 구속된 상태에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좋습니다. 처벌 받아도 괜찮고 다 좋은데 이 사건이 그럼 이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일단 구속된 가해자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나오고 싶죠.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피해자의 합의서, 처벌 불원서 이런 서류가 필요하고 이때는 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전형적인 가정폭력과 접근금지 사안보다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죠. 아내분이 합의서를 안 써주면 결코 나올 수 없단 말이에요.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이 보통은 예상되는데 그 어떤 구속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어떠한 양육권이 됐든 재산 분할이 됐든 이런 상황에서 좀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회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한 6가지 쟁점으로 나눠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남성이 가해자가 되고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반대의 상황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정폭력이나 학교폭력이나 데이트폭력 같은 사안들은 보통 힘이 센 가해자가 힘이 약한 피해자를 계속해서 이렇게 때리거나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정도는 계속해서 심해진다는 겁니다. 가정폭력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는 항상 진지하게 좀 이혼을 결심하셔야 되고 본인 스스로 결정하기가 힘드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기관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관들이나 가족들, 친구들과 좀 상의를 할 수 있도록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소한 다툼에서도 막 욕설을 한다든지 물건을 집어던졌었던 분들이 결국 이런 흉기를 사용한 사건에까지 이르게 된다는 게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지켜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성들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해서 한 2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정폭력을 하면 당연히 나쁘죠.
그런데 이랬을 때 이제 가해자가 된 상황에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되는지 제가 이제 실무에서 주로 사용하는 팁을 한 두 가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접근금지가 내려졌을 때 적극적으로 이의제기하고 항고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접근금지 상황이 길게 가지 않고 내가 이 지금 법원에서 내려진 접근금지 결정을 일찍 없앨 수 있다라고 하면, 즉 이 얘기는 어떤 겁니까? 내가 일순간에 잘못은 했지만 이후에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부분을 소명하고, 이러한 점들이 향후 이혼 재판에도 굉장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접근금지 결정을 받아오신 분들이 그냥 포기하시는 때들이 많아요. 뭐 이미 법원에서 나왔는데 어떡합니까? 이러시지만 그거는 결코 옳은 방식은 아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팁은, 특히 이제 공무원 신분에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어쨌든 준 공공기관 이런 분들인데, 가정폭력이 있는 사안에서 형사처벌을 받는 케이스는 결국 이혼이 됐기 때문입니다. 내지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이에요. 만일 이혼을 하지 않고, 물론 가정폭력이 있었지만 이 가정이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일반 형사법원으로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고요, 가정법원에서 교육을 받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형태로 끝이 나게 돼요. 이러한 방식은 전가가 남지 않고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징계의 문제들이 좀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가해자가 되신 분들이 그 상황을 포기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고, 뭐 최악의 경우에 이혼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내 재산이나 양육권에 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종전 영상에서 부정행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고, 이번 영상에서는 가정폭력이 이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